팁을 좀 드리자면은 4개의 권리만 외우면 된다.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정말 몇백만 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금리 상승기에는 물건이 엄청 나와요. 역시 아파트죠. 너무 간단해요. 권리 분석도 깨끗하고 간단하고 초보자들이 쉽게 뭐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경매 전문가이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 프라이빗 뱅커를 오래 하셨는데 네. 그 경매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신한은행 입사해서 몇 년 만에 경매를 하는 부서로 94년도에 발령이 나가지고 99년 IMF 네. 이후까지 제가 경매를 한 5년 동안 실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 한 2,000건을 경매에 붙이고 평가를 붙이면서 평가를 하고 경매 진행을 하고 그런 업무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부동산 정말 이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분야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공부를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 약간 부자분들도 경매에 좀 관심 많나요? 많이 하시나요? 경매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부자들이라고 비싸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싸게 살 수 그렇죠. 있으면 경매에 관심 갖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싸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권리 분석이라는 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진입을 못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사실은 경매라는 게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건 아니고요. 알면은 쉬워지는데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최근에 약간 좀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막 여기저기서 아파트 가격 많이 내려간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경매 시장에는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이제 경매 시장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일반론적으로 보면은 가격이 떨어질 때는 경매 시장에서도 이게 경매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시장이에요. 왜냐하면은 경매는 경매 물건으로 가격을 매길 때, 그러니까 감정가가 정해지는 시점과 매각 시점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감정한 물건이 지금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1월 달에 1억에 됐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8천이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사는 게 낫지 경매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일률적으로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어떤 거는 올라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경쟁률이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지금 지금 1월 달에 감정한 게 지금 매각이 되니까 가격이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 들어가면 내가 손해 아니야? 이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감정했을 때보다 가격이 더 올라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에 감정했는데 지금은 시세는 1억 2천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찾아서 내 집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확실히 좀 기회가 많네요. 기회가 되는 거죠. 기회가 되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경쟁률이 좀 매수 경쟁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되는데 남들이 할 때 하잖아요. 주식시장이 막 좋아지고 화랑일 때는 집에 있는 정말 뭐까지 팔아다가 주식시장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떨어질 때는 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근데 우량주는 분명히 있잖아요. 네. 떨어지는 시점에도. 네.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시장은. 그렇다면은 앞서서 이제 경매를 조금만 알면은 사실 진입 장벽이 낮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경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권리 분석이라든지 좀 허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약간 가장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권리 분석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을지 그 팁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리 분석은 이제 2개로 딱 나눠집니다. 공시되는 권리와 하고 공시되지 않는 권리. 뭐 벌써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죠. 딱 용어를 들으니까. 공시하는 거는 우리 네. 등기부라는 게 있는데 등기부에 다 공시를 하게 돼 있는 이런 권리가 있어요. 이런 권리가 있는 반면에 공시가 안 되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유치권이 있다, 관습법상 법정유상권이 있다, 법정유상권이 있다, 분묘기지권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권리가 뭐지?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런 걱정. 근데 아파트에 분묘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네, 간단하게
예, 그래서 목적에 맞게 권리 분석을 이해를 하면은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은 4개의 권리만 외우면 된다.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 4개만 그냥 뜻을 외우지 말고 근저당권, 뭐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거를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4개가 기준 권리다. 기준 권리는 경매로 무조건 소멸된다. 기준 권리 뒤에 나오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다 소멸되고 앞에 나오는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다. 근데 앞에 나오는 권리가 없으면 다 사도 되는 거죠. 이렇게 외우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공시되지 않는 권리는 아파트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네, 거의 나오지 않아요. 설령 유치권이 아파트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유치권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아요. 네. 오히려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요. 네. 물어보고 자문을 구한 다음에 사시는 게 좋죠. 아니면 공부를 하면 돼. 요즘은 이제 시대가 정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잖아요. 근데 정보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는 없잖아요. LH 직원이 아니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보를 지식으로 커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없나? 없어요. 공부를 해야지만 접근할 수 있고 접근을 해야지만 내가 매수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되게 좋고 요즘 직장인들 주 52시간 근무 아니에요? 끝나고 많이 남잖아요, 시간.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부동산 공부에 할애를 하면은 경매 공부 할애하면은 정말 내 집 마련하는데 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책을 봐도 되고, 그다음에 뭐 강의를 들어도 되고. 네,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 다 있습니다. 네. 한 몇 시간 정도 그럼 공부를 하면은 좀 투자할 만한 그런 그레이드까지 올라올까요? 이게 한 학기 정도에 한 번 정도만 들으면은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너무 또 공부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사실 실전 경험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실행하셔야죠. 네. 네. 그렇다면 약간 좀 경매를 뭔가 입문자 입장에서는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금액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좀 경매에 투자해볼 만할까요? 입문 금액 토지는요 정말 몇 백만 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토지요? 네, 토지. 네. 그런데 이제 그 외의 물건들은 돈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한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아파트들도 있어요. 네, 그런 아파트들은 사서 전세를 놓으면은 경매로 매수해서 전세를 놓으면은 내가 조금만 가지고도 시작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래 가치를 잘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싸다라고 막 사면은 안 되고요. 최소한 금액은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도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싸게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산 게 미래 가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투자에 나서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조금 공부가 필요해 보여요. 공부하시다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5천만 원, 6천만 원이라고 하셨으면 빌라나 이런 거는 훨씬 싸겠네요. 그렇죠, 지방에. 근데 또 이제 서울 지역에도 빌라들은 싼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굳이 초보자들한테 빌라를 사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황금성이 떨어지나요?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서 성공을 해봐야지만 내가 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건을 실행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서서도 뭐 토지도 말씀해 주셨고 뭐 아파트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경매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경매 시장에서 좀 가장 주목할 만한 물건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역시 아파트죠. 아파트요? 네. 아파트가 환가가 가장 하기 쉽고요. 네. 그래서 아파트 중심으로 보면은 초보자들이 쉽게 내 집 마련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파트는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요. 토지나 상가 건물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너무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권리 분석도 깨끗하고 간단하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거의 없는 이런 아파트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다가 좋은 물건 나오면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상가나 토지 이런 거는 좀 복잡한가요, 그러면? 토지는 이제 공시되지 않는 권리가 나타나요. 유치권이나 법정유상권이나 네. 관습법상 법정유상권이나 분묘기지권이나 특수지역권이나 이런 권리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권리들이 나타나면은 지금 뜻부터 막 머리가 아프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법정유상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유상권이 성립하려면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건물이나 토지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야 되고 이 소유자가 경매로 달라져야 되는 이 4가지 조건에 부합하면은 법정유상권이 성립하는데 대부분 이게 부합이 안 해요. 한두 개가 빠져요. 하나가 빠져요. 하나가 안 맞더라도 법정유상권은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런 걸 사면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네. 땅을 사려고 봤더니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비닐하우스가 법정유상권 성립 가능성 있음이라고 이렇게 매각물권 명세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법정유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 비닐하우스는 법정유상권이 인정 안 된 데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막 제대로 하려면은 법쪽 막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이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건 다 법이에요. 네. 법을 알아야지만 가능한 분야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배우려면 그 뜻은 몰라도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리스크 없는 아파트라든지 그 네네. 전문적으로 하면 되니까 네네. 아파트만 하더라도 물건이 워낙 많은 거잖아요. 많죠. 사실. 특히나 이제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더 네, 많이 네. 나올 수도 있고. 금리 상승기에는 물건이 엄청 나와요. 그게 어차피 경매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못 버텨가지고 막 영끌한 사람들이 더 이상 뭐 안 돼가지고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네, 경우가 네, 있는 네,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억 정도 목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좀 수많은 그런 또 부자들을 컨설팅 해보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뱅커 경험도 있으시니까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과연 1억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요? 전세 끼고 아파트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수도권 지역에 2억선 하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 고려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GTX, 역사 주변, 네네. 뭐 제일 먼저 개통 예정인 게 이제 GTX A잖아요. A가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을 거쳐서 평택까지, 평택 지제역까지 들어가니까 이런 지역의 소형 아파트, 네. 전세 끼고 투자해 놓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약간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이고 뭐 여기저기에서 뭐 내 집 마련도 지금 하지 마라. 뭐 전세로 살아.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렇다면은 박사님께서는 약간 지금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은요. 네. 금리하고 공급이 가격을 통제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금리하고. 네. 그런데 공급이 가격을 통제를 할 때는 대세 하락으로 보셔야 돼요. 대세 하락. 네. 근데 금리가 가격을 통제할 때는 일시적 조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으로 가격이 통제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금리가 지금 가격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1998년도 IMF가 있었죠. 네. 이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혹시? 그때는 뭐 제가 어렸으니까 뭐 그런 걸 알 겨를이 없고 대신에 예금금리가 거의 한 20% 됐다는 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네. 제가 경매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그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5.5%였어요. 예금 금리가 18%에서 20% 정도 그러니까요. 됐었어요. 그럼 금융위기 때는 아시겠네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뭐 기준금리 말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몇 프로였는지 혹시 아세요? 근데 그때 뭐 금리를 워낙 빠르게 내려가지고 200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예금금리가 한 6%, 특파나만 6점 몇 퍼센트 되고 네. 대출금리 당연히 높았겠죠.
근데 금융위기 당시에는 금리를 또 한 1%, 2%로 낮춰가지고 글쎄요. 그때는 또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가 7.12% 정도. 그때 되게 높았네요. 그때.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였고요. 아, 그러면 이제 금융이 터지고 나서 좀 금리 내리기 전 말씀하신 거네요. 2009년 2월 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때 2%, 3.25%포인트가 내렸어요. 맞아요. 네. 그때 내렸죠. 네. 그러니까 이 금리가 내리자마자 또 가격은 또 우상향을. 자, 이번에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이나 개인은 투자를 지속하는 게 아니라 보류하거나 연기하잖아요. 네. 개인은 당연히 내 집 마련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은행에서 뭐 번호표 받고 한 사람씩 시장에 가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자들은 시장에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한꺼번에 들어가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공급은 한꺼번에 공급이 안 되거든요. 발표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공급은 5, 6년, 6, 7년, 7, 8년, 10년 이렇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단기적으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수요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엄청 올랐잖아요. 108% 정도 서울 오른 걸로 통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올랐던 게 금리 때문에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리 때문에 오른 건 공급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른 거고, 그로 인해서 지난달에 정부에서는 270만 원 공급 대책을 발표한 거잖아요. 부족하니까 발표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수요자들은 다시 시장으로 한꺼번에 들어갈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떨어져서 10사람이 시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가격은 금방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금리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일반화해서 보면은 조금 내 집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물건별로 분석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동네마다 다. 근데 약간 대세 하락으로 주장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이제 작년 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뭐 유럽 경기도 안 좋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리세션이 찾아오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폭락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가 우리 코로나 때 경기가 마이너스였잖아요. 네. 네. 그때 진짜 떨어졌었어야죠. 근데 그때는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동성으로 간 거니까. 유동성 플러스 유동성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 통화량은요 부동산 가격에 있어 양념 역할을 합니다. 네. 큰 틀은 금리하고 공급인데 이 중에서 이 통화량은 양념 역할을 해요.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네, 호재로 작용하는데 금리가 저금리였는데다가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도 가격은 올라갔거든요. 결국은 공급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공급은 해결이 안 되는데 인건비 올라가고 물건비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근데 집값만 반값으로 떨어져야 되고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설득력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거는 뭐 투자자들 내 집 마련 하는 분들 관점에서 뭐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전문가들 시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저는 IMF 때도 내 집 마련을 하라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금융위기 때도 내 집 마련을 지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IMF 때는 경매로 나온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35평짜리가 1억 8천, 1억 6천 수준에 매각이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얼마입니까? 그때 산 사람. 그러니까 그런 때 산 사람, 그때도 공급이 부족한 시기였거든요. 금융위기였잖아요. IMF 때도. 그때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때 이때 산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잘 샀는데
그때 안 산 사람들은 20년 전, 10년 전에 안 산 사람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세 번째 기회. 제가 살면서 이제 세 번째 기회가 온 거예요. 이런 시기가 왔는데, IMF 때하고 어쩜 이렇게, 금융위기 때하고 어쩜 이렇게 좀 비슷할까.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외환 보유고는 많잖아요. IMF 때하고는 틀리잖아요. 완전 다르죠. 네, 완전히 틀리죠. 자, 그런데, 자, 이런 튼튼한 시장인데 또 통화량은, 6월 달도 지난 5월 달 대비해서 계속, 올해 통화량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네, 증가하고 있는데, 통화량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통화량하고요, 아파트 가구 비례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나라 M2 통화량이 1,600조였는데 지난해 3,400조였거든요. 네. 한 200% 이상 오른 거죠. 통화를 늘린 거죠. 자, 집값도 압구정 현대아파트하고 여의도 시범을 비교를 해봤더니 200% 이상 올랐어요. 집값도. 그러니까 이게 비례해서 나간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거 감안하면은 뭐 인건비도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도 좀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다른 물가도 좀 떨어지고 이게 맞는 건데 집값만 떨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네. 근데 앞서서 이제 270만 원 공급한다 대책 발표가 네,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언젠간 공급이 될 텐데 네. 그러면은 그런 거 감안하면은 사실 또 집값이 오르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돼서 고민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게 이제 당분간은 공급 그게 이제 발표만 된 거지 네. 구체적인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참 후에 이제 진행이 될 그렇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서 네. 그 안에 또 멸실되는 주택들이 또 많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면은 10년 후에 20년 후를 걱정하면서 지금 내 집 마련 안 하고 집값 올라가는 걸 지켜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IMF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IMF 때 집값이 30-40% 떨어지니까 지금 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한 금리 위기, 그런 유동성 위기가, 외환 위기가 해소되고 나니까 집값은 공급 부족에 의해서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2008년도에도 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지금도 또 이제 이 금리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은 공급 부족에 의해서 가격은 또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공급이 없으니까.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네네. 특히 이제 그런 위기가 한번 찾아왔을 때 네. 사실 그때 사야지 네. 나중에 이제 올랐을 때 정말 내가 자산을 크게 증식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안 사는 건 아니다. 그런 그렇죠. 의견이시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내 집 마련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적긴 것 같습니다.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걸 사느냐에 집중해서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여기저기에서 막 폭락한다, 하락한다, 그리고 뉴스 기사 타이틀을 보면 되게 자극적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잘 찾아보면은 뭐 딱 그 단지의 하나의 물건이 약간 뭐 증여인지 뭐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이제 싸게 거래가 됐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너무 자극하는 그런 뭐 기사라든지 그런 심리가 많은데 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오르는 물건이 있고 또 부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뭐 단순히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토지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투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신다면 분명히 또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최근에 출간하신 책 꼭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고준석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